우리 지역의 이슈를 다양한 관점에서 들어보고 소통하는 시간, 시사 토크쇼 이슈앤 팩트체크입니다. 갈수록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추석 앞두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그 인상폭이 작지가 않아서 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자, 민간 물가도 오르지만 무엇보다도 공공요금이 자꾸 올라서 그게 더 큰 걱정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공공요금 인상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경제적, 사회적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모셨습니다. 소비자교육중앙회 경북지부의 이인호 회장님, 또 영남대학교 사회학과의 정용교 교수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인호 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네, 떨어지는 건 아이들 성적이랑 내 머리카락밖에 없다 이런 말도 있는데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물가, 올해 상반기에는 얼마나 올랐고 하반기에는 어떻게 될까 걱정이 많습니다. 그걸 먼저 짚어보죠. 네, 최근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고 물가 불안이 서민 경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와 곡물 등 수입 원자재 값이 오르고 집중호우와 폭염 그리고 기상 악화로 과일, 채소 값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네. 그러는데 2023년 그 상반기 6월 경북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하반기 8월 경북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7.1%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2023년 하반기 8월 전국 소비자 물가는 상승률이 6.3%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올라서 2000년 12월 이후 23년 8개월 만에 가장 최고치라고 합니다. 네네. 전기요금의 같은 경우에는 그 킬로와트 시당 8원이 올랐거든요. 해서 4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한 달 전기요금은 한 3,000원 정도 오를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 도시가스의 경우는 경북도 내 사개권역이 있습니다. 그 도시가스 공급 비용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천연가스 가격 상승과 도시가스 또 판매 물량이 많이 감소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구미공단에서도요. 해서 전년 대비 3.76% 이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이제 소급을 합니다. 소급을 해가지고 적용을 하는데 도내 도시가스 소비 요금은 0.044%로 인상이 되었는데요. 네. 지역별로 가정 월 평균 사용량을 2.253 메가주루 기준으로 해가지고 포항권역은 4.18% 올라가지 250원 정도 인상이 되었고요. 구미권역은 4.98% 300원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네. 물가는 정책적인 안정화 노력과 시장의 자정력에 따라서 다소는 안정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그러나 10월부터 원유 가격이 리터당 88원이 인상된다고 하고요. 전기요금도 이제 적자로 인해 가지고 또 인상이 된다는 이런 설이 있습니다. 해서 하반기 물가는 예측하기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회장님 말씀 통해서 수치 데이터를 바탕으로 물가 인상폭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계속되는 물가 인상이 뭐 주머니 사정도 어렵게 만들지만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 삶의 불평등이라든가 또 삶의 질이 저하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물가 영향을 빼고라도 오늘 우리 사회는 불평등 요인이 아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물가가 오르면 적어도 뭡니까 경제적 이제 이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감내할 만하고 또 뭐 어제가나 물가가 올라도 또 상쇄하고 또 물가 오르는 상황에서 더 뭡니까 이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상당 부분의 이 서민층들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겪는 그 이 삶의 질은 훨씬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뭐 당장 우리 추석 이제 내일 곧 추석이 다가온다 하면은 추석에 제수 물가도 올라가고 우리 생활에 찾아오는 생활적으로 뭡니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이 물가가 압박감으로 다가오겠죠. 그래서 이 사회 간의 양극화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느끼는 이 빈곤감이라든지 박탈감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이제 커질 것이고, 그런 것들은 사회 전체적으로는 사회 갈등, 사회 분열, 사회 대립 이런 것들하고도 이제 연결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치권에 대한 불만 요인도 많을 것이고, 또 우리 기득권층들에 대한 그런 뭡니까 저항의식 이런 것들이 더 이렇게 좀 심해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경향은 가지는 거죠. 그래서 특별하게 좀 이렇게 이제 이 우리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은 이 서민들 물가, 공공요금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통제해 나가고 관리해 나갈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단순히 물가 문제라기보다는 국민 통합의 문제, 또 우리가 이제 함께 이 공존의 하나의 공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어떤 뭡니까 사회적인 환경을 만드는데도 아주 이 물가 문제가 이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적 갈등과 편차의 골을 더 깊게 만드는 것도 역시 물가 요인의 어두운 면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회장님, 이렇게 뭐 소비자 물가가 들쭉날쭉 계속 올라가는데 더 큰 문제가 이제 공공요금, 나라가 관리할 수 있는 공공요금이 많이 올라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예전에 보면 인상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그 억제가 되면서 인상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너무 팍팍 오르는 것 같거든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네, 물가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공공요금의 인상은 많은 부분에서 서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우리가 그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이라는 기사를 많이 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높은 요금에 놀랐고요. 원래 또 이번에도 한여름을 지나면서 정말 냉방비 폭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듣자면 이달에 얼마나 왔어? 얼마나 서로가 이렇게 묻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저는 그 공공요금은 우리 모두가 쓰는 필수제로 시민들이 체감할 때는 가장 부담스러운 요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그 물가 안정 차원에서 전기, 도시가스, 대중교통 사실은 이게 조금 동결을 시켰거든요. 동결을 시켰지만은 모든 것에서는 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조금 더 안정적인 시기에 그때 올리는 시기 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이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인상보다는 점진적으로 시행하거나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조절하는 어떤 유연한 접근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공공요금의 인상 이유와 그에 따른 그 요금 구조 설계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요금 인상의 이유라든지 방향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또 정부나 관계기관의 결정에 대해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막연하게 갑작스레 이렇게 많이 올리다 보니까 부담스럽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조금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네네. 특히 이제 서민의 발인 버스나 택시 같은 교통요금도 많이 인상이 되는데 유럽이나 미국 같은 다른 나라 보면요 이렇게 교통요금 인상 요인이 있었을 때 무상으로 지원해 준다거나 저렴한 정기권을 도입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건지 좀 안타깝고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네, 해외에서 대중교통을 저렴하게 제공한다든지 무상으로 제공하는 다양한 그 정치, 경제, 사회적인 요인들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별로 문화와 관행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러한 정책은 사회의 그 경평성을 고려하는 한편 가장 중요한 것이 재원 조달입니다. 재원, 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게 우선입니다. 우선인데 이는 이제 국가의 경제 상황에 크게 의존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국가는 이런 제도를 갖다 시행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재원이 조금 한정적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서 지금 무제한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구유로 제도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것은 이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떤 제도이냐 하면 독일 정부는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위기와 인플레이션을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 고속 열차를 제외하고는 일반 대중교통을 구유로 한화로 하면 한 1만 3천 원 정도 되겠죠.
무제한 이용하도록 하는 이제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이 구여로 정책이 시작되자 굉장히 폭발적인 이제 관심을 받았고 그 결과 물가 상승이 0.7% 감소하였고요. 아, 네. 대중교통 이용이 28% 증가하였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80만 톤이 저감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기 오염이 6%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이 같은 정책으로 교통 혼잡이도 개선되고 대중교통 활성화와 탄소 배출이라는 이런 감소 효과 등 다양한 효과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 고물가 시대에 국가 차원에서 공공요금 정책으로 대중교통의 어떤 사회 경제적 편익을 증명하면서 변화를 끌어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러고 우리나라에서도 전국의 이제 광역이나 지자체에서 고령자나 청소년에 대한 구간별 감면 제도를 실시하고 네. 무상교통 제도를 또 실시하는 곳들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고령층 중심으로 무상화 흐름이었지만은 이제는 아동 청소년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고 보편적 복지 제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대중교통 이용률이 정부 통계를 보니까 3분의 1이 줄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그 이용률 회복이라든지 정진을 위해서 저는 적극적인 좀 인센티브 정책이 좀 요구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정부 또한 이제 기존 어떤 교통 체제를 조금 재점검하면서 대중교통 확대를 위한 재원 확보도 하고 시민들이 이제 대중교통 접근성을 좀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이런 동시에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조금 대중교통 정책을 깊이 노력하는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분명히 이제 개선 방안도 필요하지만 또 재원 조달하는 게 걱정이기도 하고 이제 교통요금 인상을 앞두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노인 무임 승차에 관련해서만 이렇게 논란이 심각한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있을 텐데 그래서 그 무임 승차 연령을 높이거나 아니면 그 횟수를 제한하거나 이런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복지는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걸림돌이 될래나요? 어떻습니까? 이 우리가 이제 국가 정책이든 어떤 것들이든 간에 이제 우리가 법적 제도적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국민 우리의 이제 의식을 개선해서 우리가 행동으로 이런 것들을 드러내서 해결하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따라올 수 있는데 그 좀 노인들의 무임승차 문제 이 문제는 아마 앞으로 어떻든 간에 아마 좀 이렇게 새로 정리가 되겠죠. 지금 우리 65세를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 대구 같으면 지하철 무임승차를 이렇게 좀 뭡니까 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이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고 또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태어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시간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언젠간 한번 손을 보고 가야 될 문제고 아마 점점 그 연령을 올리던 만약에 이런 지하철 혜택을 준다고 하면은 등등 이제 사회적으로 합의를 해 나가야 되겠죠. 그 두 분께 공통적인 질문 한번 드려보죠.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가 인상되는 건 불가항력적인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해외 요인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이 요금 지원책들을 피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회학적인 주제이기도 한데 어려운 사람들을 더 집중적으로 도와줄 것이냐,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지원할 것이냐, 선별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또 의견이 대립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국가 영역이 이전보다는 상당히 비대해지고 커졌죠. 어떻든 우리 사회는 지금 살아가는 사회가 이 부가 한쪽으로 이렇게 몰려가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강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사회에서 이제 국가 기능을 통해서 좀 함께 잘 사는 골고루 잘 사는 그런 사회를 좀 만들어 보자. 거기에 대한 하나의 접근이 하나는 보편적 복지고 하나는 방금 말씀하셨던 선별적 복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주시는 거죠. 예를 들어 코로나가 나타났을 때 한때는 뭡니까? 보편 복지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국가 행정력도 적게 들고 모든 사람에게 막 그냥 이렇게 다 1인당 몇십만씩 다 이렇게 돈을 줄 수 있는 그때 코로나 때 한번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보편 복지를 하면은
가진 자들까지 다 혜택을 다 보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복지의 가장 일반적인 접근은 제가 볼 때는 선별 복지여야 되죠. 맞춤형으로. 그거는 이론적으로는 참 좋은 접근입니다. 맞춤형적으로 복지에 접근한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뭡니까?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상당히 뭡니까? 쉽지 않은 그런 과제일 겁니다. 많은 국가 행정력이 따라가야 되고 또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고 하는 등등의 문제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어떻든 우리는 이 시민 사회를 좀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뭡니까? 좀 믿고 신용 사회를 만들어서 서로 뭡니까? 좀 아주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 이 좀 접근해서 그런 하나의 솔직한 사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한국은 아직까지는 제가 그 정도까지 사회가 가지 않은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상당히 이중적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사회에서 어떤 제도를 하더라도 문제는 좀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선별복지와 보편복지가 상충되는 건 아니죠. 어떤 부분에서는 보편복지가 필요할 테고 또 어떤 부분은 특정 세대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될 테고 우리 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정책을 이제 결정할 적에는 그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갖다 좀 수렴을 해서 다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정책의 지속적인 가능성을 저는 잠시 하다가 그만두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선별적인 지원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조사 관리가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 힘든 부분들이거든요. 요즘들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국가 혜택을 받기 위해 자식들 다 줬더니만 나중에 그 부모님이 거지가 된다고 이런 부분이 있듯이 이렇게 또 감추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또 있는 부분 때문에 조사 관리가 좀 필수라고 추가적인 이런 걸 생각을 하고요. 보편적인 지원의 경우에는 예산 조달이 가장 그 운영하고 예산 조달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는 지역 사회의 이제 의견이라든지 효과적인 어떤 소통을 통해서 그 국민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이를 통해 갈등을 또 좀 최소화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을 찾아가는 그런 방안을 택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 서울 같은 대도심보다 지방의 시군은 재정이 더 열악하기 때문에 마음껏 지원하고 싶어도 어려운 경우 있습니다만 또 이런 경우에 포퓰리즘 문제도 논란이 되곤 합니다. 이게 다 베풀어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환심을 사거나 다음 표를 의식한 거 아니냐. 이런 포퓰리즘과 지원의 상관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복지는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대중영합주의, 포퓰리즘 문제하고 이제 걸릴 수 있겠죠. 정치를 하는 분들은 대체로 뭡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는 한 이건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나라든 표를 받아야 그 다음 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민한테 표를 받기에 상당히 이렇게 좀 좋은 방법이 사실은 돈을 좀 풀어서 이렇게 국민들이 혜택을 보도록 하는 거. 이거는 상당히 뭡니까? 뭐 어떤 정부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런 게 하나 일반적일 겁니다. 그래야 다음 정부를 만들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너무 또 뭡니까? 과잉이 되면은 이제 그 다음 정부에서는 또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복지, 포퓰리즘 이런 이야기를 이제 같이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마 뭡니까? 우리가 제대로 앞으로 좀 경쟁력을 갖춘 그런 좋은 시민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항상 이 균형을 좀 이렇게 맞추는 복지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모든 국민을 통합해내는 그런 기능도 일정 부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우리 국민 각자가 개인의 영역에서 각자 영역에서 어떤 이 자생력을 키워서 자기 스스로 뭐죠 이 세상을 좀 책임지고 주체적으로 또 뭡니까 그러면서 공동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이 이른바 뭡니까 하나의 불호조화로서의 시민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여기에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이제 하나의 그 해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포퓰리즘 단어 자체는 나쁜 단어가 아닌데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더 많아서 반드시 필요한 거긴 한데 결국 문제는 재정입니다. 돈 그렇죠? 예, 필요한 만큼 복지 또 지원을 하면서도 너무 재정에 영향이 안 갈 만큼의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항상 또 지방의 걱정거리로 남고 있습니다. 그렇죠. 놀고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국가가 그렇죠. 주는 그렇게 걸 또 본인이 노력해서 무조건 받기만 하면 안 예, 되는 거예요. 또 열심히 할 때 안 되는 영역에서 이제 국가가 도움을 줘.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는 보조성, 보충성이라는 이런 개념으로 들어와서 열심히 해서 안 될 때 이제 국가가 도와주고 지자체도 그렇죠. 상위 기관이 도와줄 때는 본인들이 열심히 한번 해보는 거죠. 해보고 좀 부족한 영역이 있을 때 조건 없이 의미 없이 또 상위 영역은 도와서 같이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이제 하나의 뭡니까 이 동반자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게. 예. 자신의 노력과 공공의 지원이 이렇게 밸런스를 좀 잘 맞춰야 하는데. 네. 자, 회장님 이렇게 원가는 계속 오르는데 공공요금 동결하면 좋긴 한데 그렇게 동결만 하면 그 비용은 어딘가 쌓일 테고 반대로 어딘가는 구멍이 날 텐데 자, 현명한 인상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예, 앞서도 조금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동결에 대한 관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한 것은 원가 상승하고 또 요금 동결은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결된 공공요금은 거기에서 서비스의 미비점을 또 초래할 수도 있고 또 이용자에게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점진적인 그 정액 방법이라든지 수요 관리 차원이나 에너지 효율 개선으로 문제점을 좀 접근하는 방법도 또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시민단체, 전문가들과 협력을 해서 지속 가능한 어떻게 솔루션을 찾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공공요금의 재원을 좀 다각화하는 이제 방법이라고 한다면 정부 보조금, 민간 투자 유치라든지 환경 기부금 같은 것을 좀 활용을 해서 예산을 보완하는 그런 그 재원의 다각화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좀 모색을 하고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서 이제 공공요금의 문제점을 조금 최소화시키면서 시민들에게 고품질의 공공요금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좀 우리가 그 희망하는 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두 분 모시고 공공요금이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사회적, 경제적 측면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 필연적으로 공공요금은 도미노 현상을 불러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인상을 견인하는 것이죠. 추석이 코앞입니다. 한번 올라간 물가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는 하방 경직성이란 경제 용어가 있습니다. 정부가 좀 더 대책을 세우고 물가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양한 주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